2010년 12월 31일 고위 펜타곤 컨설턴트이자 국방 내부자인 존 P. 휠러 3세의 시신이 델라웨어 쓰레기 매립지에 버려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용의자도 동기도 없었습니다. 그저 비극적이고 불행한 사건이었습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휠러만 그런 게 아닙니다. 미국 국방연구개발 분야 전역에서 엔지니어, 연구원, 그리고 내부자들이 기이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사망하거나 완전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볼수록 그걸 믿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이제 질문은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가 아니라 이 죽음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들과 함께 무엇이 묻혔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1장 매립지 컨설턴트. 존 P. 휠러 3세는 사실상 완벽한 내부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군인 가족에서 태어나 웨스트포인트를 졸업했고 미군 나이키 헤라클레스 미사일 기지에서 부대를 지휘했습니다. 그는 하버드와 예일에서 법학 학위를 받았고 국방장관실에서 시스템 분석가로 일했으며 활동가, 암트랙의 수석기획자, 그리고 펜타곤의 하급 참모로 근무했습니다. 그의 이력서는 정말 화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휠러는 펜타곤과 공군에서 최고 국방 지도부와 직접 함께 일하며 획득, 물류, 에너지에 대해 자문을 했습니다. 이 경험들로 그는 MITRE 코퍼레이션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MITRE는 연방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항공, 방위, 사이버 보안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정부 프로젝트에 마쿠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존 휠러 3세가 미국 방위 기술의 핵심이 아니었다면 그는 분명히 그 바로 옆에 중요한 축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2010년 그는 불안하고 미스터리한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되며 이력에 또 하나의 타이틀을 추가했습니다. 사람들은 66세 휠러에게서 별난 일이 나와도 다들 그러려니 하게 됐습니다. 그는 삶을 전력으로 살아가는 괴짜로 주어진 모든 기회를 샅샅이 활용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양극성 장애 진단을 받았고 2004년에는 그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2010년 12월 말 그의 모든 최악의 문제들은 이제 과거의 일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가족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낸 후 새해가 오기 전에 워싱턴 DC로 잠깐 일하러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를 다시 본 사람들은 직접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흐릿하고 끊긴 CCTV 영상에서였습니다. 이후 그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윌러가 자신이 소유한 여러 집 중 하나인 델라웨어 주택에 도착했을 때 그의 행동은 이후 그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를 더욱 깊게 만들 방식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12월 28일 델라웨어 뉴캐슬에서 윌러로 추정되는 남성이 이웃집에 해충 방제용 연막탄을 던지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같은 이웃과 수년간 법적 군쟁을 벌여왔으며 그들의 건축물이 델라웨어 강이 전망을 가린다고 주장했습니다. 29일에는 그의 상태가 더욱 악화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주차장 밖에서 CCTV에 포착되었으며 눈에 띄게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의 신발 한 짝은 찢어져 있었고 그는 코트도 입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차요원에게 주차요금을 내기 전에 몸을 좀 녹여야겠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그의 차는 몇 마일 떨어진 완전히 다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보안 카메라 영상에서 그는 불안하고 두려워하며 누군가에게 감시당하는 듯 행동했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이 도난당했다고 주장했고 대화했던 주차요원도 나중에 뭔가 이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약사에게 기차역까지 데려다 달라고 했으나 약사가 택시를 부르겠다고 하자 휠러는 도망쳤습니다. 그는 아무도 믿을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어쩌면 그는 옳았을지도 모릅니다. 12월 30일 오전 8시였습니다. 힐러는 지저분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지하철역 안으로 비틀거리며 들어갔습니다. 그는 커피를 한 잔 사고 떠났습니다.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법률사무소를 방문했고 보안 카메라로부터 자신의 얼굴을 숨기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소상공인 지원 사무소에서 필라델피아로 가는 차를 얻으려고 시도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시간은 오후 8시에서 9시 사이였습니다. 그날 밤 그는 윌밍턴 시내를 배회하다가 우연히 감시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그의 시신은 상업용 쓰레기통에 버려졌고 윌밍턴의 체리 아일랜드 매립지에서 쓰레기와 함께 비워질 때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할 브라운 검시관 사무소의 부국장은 윌러의 사망 원인이 목 위쪽에 가해진 비관통성 둔기 외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부검 보고서에는 전신에 걸친 외상도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자연사가 아니었고 쉽게 설명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어디서, 언제에 대한 답은 가지고 있지만 누가, 그리고 왜에 대한 답은 여전히 무섭게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평범하고 비극적인 가능성으로 명백히 괴로워하고 있었으며 직설적인 성격으로 유명했던 휠러가
조증 상태에서 험한 사람을 잘못 만났고 그 결과 폭행당해 사망한 뒤 쓰레기통에 버려진 것일까요? 그의 시계와 값비싼 졸업반지가 시신에서 그대로 발견되었기 때문에 강도는 이 살인의 합리적인 동기로 볼 수 없습니다. 그가 빼앗긴 것이 눈에 잘 띄지 않지만 값을 매길 수 없는 무언가였다면 모르죠. 바로 그의 머릿속에 잠겨있던 지식, 그가 불운한 최후를 맞는 순간 영영 사라질 지식 말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 그는 친구 리처드 레드즈에게 이메일을 보내 미국이 다가올 사이버 전쟁 위협에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걱정을 표현했습니다. 그를 그렇게 확신하게 만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윌러가 보면 안 될 것을 본 건가요? 윌러의 가족은 그의 살인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25,000달러의 보상금을 내걸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아내 캐서린 클라이스는 슬레이트 매거진 인터뷰에서 아무도 보상금을 받으러 오지 않은 건 이미 돈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시신 처리 방식을 보면 누군가 발견한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전문가의 소행 같아요. 퇴역 공군 장교 토마스 맥이너리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정도 경험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가 가진 비밀을 얻기 위해 범죄가 일어났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신문 헤드라인에 살해된 사이버 전쟁 전문가 시신이 매립지에서 발견됐다고 보도됐습니다. 존 피 필러 3세가 했던 일과 그가 드나들던 기밀 환경이 결국 그에게 일어난 일과 연관이 있을지 묻고 싶어지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 질문만 보면 추측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단독 사건이었다면 그냥 끝났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2장 마코니 클러스터. 정부와 밀접하게 협력하여 기술 프로젝트, 특히 추진 기술과 관련된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실과 맞지 않는 죽음이라 하더라도 특별하고 폭력적인 죽음을 겪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1982년부터 1990년까지 8년 동안 사망한 25명의 과학자 명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악명 높은 스타워즈 방위 프로그램과 어떤 식으로든 연관되어 있었으며 이 명단은 온라인에서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그들이 근무했던 회사의 이름을 따서 GEC, 마르코니 과학자 사망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히스보든 박사는 이 프로젝트의 수석 컴퓨터 과학자였으며 1982년경 런던에서 열린 사교 행사 이후 첫 번째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집으로 운전해 가던 중 다리를 건너다가 차량이 통제력을 잃고 뚝 아래로 굴러 떨어져 버려진 철도 야드로 돌진했습니다. 그는 충돌과 동시에 사망했습니다. 그의 아내와 변호사는 음주운전 사고라는 설명을 믿지 않았습니다. 신중했던 키스보든 박사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이었지만 그들의 우려는 곧 묵살됐습니다. 1985년 레이더 기술자 로저 힐은 자신의 산탄총으로 사망했고 전 GEC 직원 조너선 워시는 호텔 청운에서 떨어져 사망했습니다. 참고로 그는 사망하기 며칠 전부터 알 수 없는 이유로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고 친구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이는 존 휠러가 표현했던 지속적인 걱정과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주붕들은 점점 더 기이하고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1986년 24세 컴퓨터 제어 시스템 천재 비말 다지바이가 A번 강 위의 현수교에서 101m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습니다. 이것이 압박에 몰린 천재가 맞이한 비극적인 결과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의 바지가 발목까지 내려가 있었고 엉덩이 한쪽에 눈에 띄는 주사바늘 자국이 있었다는 사실은 설명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일어난 아르샤드 샤리프의 죽음과 비교하면 이 사건은 꽤 평범하게 느껴집니다. 이 위성 탐지용 접시 안테나의 선구자인 그는 죽기 전 며칠간 매우 이상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일어난 일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에 밧줄을 감고 나뭇가지에 밧줄을 걸고 다른 쪽 끝을 자신의 차 뒤에 묶었습니다. 적어도 공식 보고서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 참수된 채 발견된 과학자의 범죄 현장은 수사관들이 공식 보고서에 동의하게 했습니다. 1987년 두 명의 연구원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비슷한 상황에서 살해됐습니다. 리처드 퓨와 마크 위즈너. 두 사람 모두 국방부에서 일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발이 묶인 채 머리에 비닐봉지가 씌워져 질식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몇 달 간격으로 발생했으며 검시관은 이 사건들이 위험한 성행위 중 사고의 결과라고 판정했습니다. 존 브리튼, 데이비드 스큐스, 트레버 나이트, 피터 피펠, 그리고 앤드류 홀 등 모두 국방부나 마코니에 관련된 과학자들이 이 기간 동안 자택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들처럼 전문적이고 신중한 남성들에게는 흥미로운 실수입니다. 이상하고 폭력적인 죽음들은 80년대 후반까지 계속되었습니다. 87년에 데이비드 샌즈는 자신의 차를 몰고 고속으로 빈 카페 정면을 들이받았고 차는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차 안에는 추가로 2개의 휘발유통이 있었습니다. 마이클 베이커, 조지 쿤티스, 그리고 스튜어트 구딩 역시 이상한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됩니다. 데이비드 그린홀이라는 또 다른 방위산업체 직원은 구딩이 사망한 바로 그날 다리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는 사고 며칠 후 사망했지만 병원에서 깨어있을 때 자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고 했습니다. 알라스테어, 베컴과 존 페리 모두 같은 달에 스스로 감전되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 명단에 오른 유일한 여성 과학자인 쇼니 워런은 1987년에 특히 끔찍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입에 재갈이 물리고 올가미에 목이 메인 채 얕은 물에서 익사했고 당시 수사관들은 이를 스스로 저지른 일이라고 발표했습니다. 30년이 넘게 지난 2021년에 연쇄 범죄자가 이 사건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둘러싼 모든 일이 너무나도 비상식적이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세부 사항에 대해 의심을 품는 사람들을 탓하기는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방위산업과 항공우주 분야에 관련된 여러 과학자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사망한 하나의 불길한 패턴처럼 느껴집니다. 이들을 하나로 묶는 명확한 설명도 없었죠.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3장 킬존 지도. 미국 지도에 발견된 11구의 시신이나 마지막으로 목격된 위치를 표시해보면 즉시 몇몇 데이터 클러스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들은 인구 데이터의 무작위적인 잔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3개의 뚜렷한 킬존을 보고 있는데 이곳들은 미국의 고위 과학자들에게 매우 위험한 곳으로 보입니다. 첫째, 매사추세츠에서 엘라바마까지 이르는 테크 트레일이 있습니다. 이 패턴에서 가장 먼저 희생된 사람 중 한 명이 2022년 6월 11일 사망한 에이미 에스크리지입니다. 당국에 따르면 에이미 에스크리지는 엘라바마 헌츠빌에서 스스로 총상을 입고 사망했으며 제이슨 토마스는 2025년 12월 12일 매사추세츠 웨이크필드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됐습니다. 그의 물에 젖은 시신은 2026년 3월 인근 호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제이슨 토마스가 실종된 지 3일 후인 12월 15일 누노 루레이루는 매사추세츠 브루클라인에 있는 자신의 집 현관에서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이곳은 토마스가 실종된 곳에서 차로 약 30분 거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가장 덜 우려스러운 경향일 수 있습니다. 특히 뉴멕시코 클러스터와 캘리포니아 클러스터이라는 두 다른 데이터 세트를 보면 더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나사 제트 추진 연구소 JPL과 켈텍 바로 근처에서 우리가 목록에 추가할 수상한 이름이 4개 더 있습니다. 마이클 데이비드 힉스는 2023년 7월 30일 썬랜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프랭크 마이발드는 2024년 7월 4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원인 불명으로 사망했습니다. 모니카 레자는 2025년 6월 22일 로스앤젤레스 근처 워터맨 산에서 하이킹을 하던 중 실종되었습니다. 2026년 2월 16일 칼 그린마이어는 엔텔로프 밸리 라노 자택 현관에서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2023년 이후로 매년 캘리포니아에서 저명한 과학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되고 있습니다. 이 일련의 사건들은 항공우주회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뉴멕시코에서는 수사관들이 핵회랑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상황이 똑같이 암울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로스앨로모스에 거주하던 앤서니 차베스가 흔적도 없이 실종되었습니다. 한 달 뒤인 6월 역시 로스앨로모스 출신인 멜리사 카사이스가 탈파의 주도 518번 도로를 따라 걷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별다른 일이 없었던 7월이 지나고 8월에 이 무서운 현상이 다시 발생해 스티븐 가르시아가 실종되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엘버커키에 있는 자신의 집을 떠나는 모습이 목격됐는데 장전된 권총을 가지고 있었지만 휴대전화와 지갑은 집에 두고 갔습니다. 그리고 2026년 2월 27일 은퇴한 소장 윌리엄 닐 맥캐슬랜드가 집을 나선 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022년 이후 최소 11명의 과학자들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으며 헌츠빌에서 발생한 단일 사례를 포함해 미국 전역의 세 주요 핫스팟에서 지리적으로 밀집된 지역에서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도를 대충 봤을 때 얘기입니다. 여기서 관련된 과학자들 사이의 공통점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 세부 사항을 파고들기 시작하면 소름이 돋는 것을 피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장, 사냥당하고 두려움에 떨다. 1980년대에 있었던 일련의 죽음들과 마찬가지로 이 연구원들 모두는 어떤 식으로든 항공우주나 방위산업에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제트 추진 연구소의 전직 행성 과학자였고 또 다른 한 명은 같은 기관에서 나사 임무와 관련된 첨단 지구 관측 시스템의 엔지니어로 일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로스앨로모스나 캔자스시티 국가안보 캠퍼스와 같은 국립연구소와 연관된 기술 또는 지원 역할을 수년간 맡았으며 재료과학부터 물류, 인프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일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학계와 첨단 연구 분야로까지 확장됩니다. 미야이키 플라즈마 과학 핵융합센터에서 연구를 이끄는 플라즈마 물리학자는
외계 행성과 암흑물질 연구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진 은퇴한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연구원과 함께 같은 큰 틀의 네트워크에 속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연결고리는 나사의 마샬 우주비행센터와 심지어 공군연구소의 고위 지도부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들은 수십 년 전 마르코니 사망 사건과 유사한 불길한 연세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건들 중에서도 헌츠빌의 자칭 반중력 연구자인 에이미 에스크리지의 사건만큼 이상하고 충격적인 경우는 드뭅니다. 그녀는 첨단 추진 기술, 제로포인트 에너지, 그리고 반중력 기술에 집중하는 연구기관인 이그조틱 사이언스 연구소의 창립자이자 CEO였습니다. 에스크리지는 생애 말기에 자신의 연구와 관련해 극도로 편집증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고, 자신이 하는 일에 어떤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을 따라다니고 있다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편집증은 점점 심해져서 그녀는 자신을 지켜보기 위해 전직 영국 정보국 요원을 고용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알 수 없는 종류의 지향성, 에너지 무기로 인한 화상과 같은 신체적 공격과 괴롭힘과 지속적인 감시와 같은 심리적 공격을 경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운명이 에스크리지에게도 닥쳤습니다. 그녀는 집에서 총상으로 숨진 채 발견되었고 근처에는 버려진 총기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 자체로 매우 비극적이면서도 명백한 사건처럼 보였습니다. 에스크리지의 친구 중 한 명이 그녀가 남겼다고 주장하는 메시지를 공개했는데, 그 내용은 내가 자살했다는 보도가 있어도 나는 절대 자살하지 않았다 였습니다. 내가 약물 과다 복용을 했다는 어떤 보도를 보더라도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다른 누군가를 죽였다는 어떤 보도를 보더라도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의 말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에스크리지의 아버지는 그녀의 평생 만성적인 문제를 생각하면 그녀의 죽음이 이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마 거의 아무 의미도 없을 것입니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사망 원인과 각자의 업무의 구체적인 성격까지 모두 고려해보면 이 일련의 사건들은 그저 인생과 죽음에서 일어나는 우연한 비극일 뿐 그 이상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 실종되거나 사망한 이들의 가까운 친구들과 가족들은 온라인상에서 그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음모론이 퍼지는 것을 터무니없고 착취적이라고 비판해왔습니다. 하지만 항공우주 분야에서 일한다면 만일을 대비해 조금은 조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패턴들은 사실이 모두 밝혀진 후에도 오랫동안 조용히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JFK와 관련된 사람들이 왜 갑자기 석연치 않게 살해됐는지 확인하거나 이 영상을 시청해보세요.